네, 여기 뉴스 프로팀 오셨어요. 제가 며칠 전에 만나 뵀는데, 오늘 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 또 오셨는데, 저는 뉴스 프로팀한테 너무 감사를 합니다. 해외에서, 이렇게 열심히 번역을 하셔가지고, 외신을 잘못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해외 소식을 이렇게 오도하는 우리 언론들이 많은데, 뉴스 프로 덕분에 그렇게 오도하는 언론들이 대폭 줄어들고, 정확한 외신들을 국내에 소개하게 됐습니다.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굉장히 고생하고 계셔서 저 또 감동 받았는데요.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또 계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2013년 이후에 이른바 골목 상권이 무너지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살하시고 그 다음에 길거리로 나오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당에서 을지로위원회라고 만들어서 을들을 지키는 을을 지키는 법을 만들자 해서 그야말로 뚝심의 우원식 의원께서 을지로위원장을 맡아서 지금까지 쭉 유지해 오고 있고 얼마 전에 1000일 저희가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현장을 계속 찾아다녔어요. 대개 필리버스터에 나오셨던 분들이 열심히 을지로위원회 현장을 찾으신 분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새벽 5시에 저희가 인천공항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만나고, 정말 현장에서 보안요원이 그냥 등치가 이런 분이, 권총을 차고 계신 분이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자리가 내일 잘릴지 모레 잘릴지 모른다. 그리고서 흐느끼시는데 저희도 같이 울었고요. 그리고 대형마트 거기에 계신 분들 노동조합 결성하는데 저희 찾아가서 그 대형마트 안쪽을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 얘기를 들었더니 그 사람들이 사람 관리를 하는데 노동 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 4.5시간, 7.5시간 이렇게 일을 시킨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 임금을 더 많이 줘야 되고 초과수당을 줘야 되고 이렇게 0.5 계약을 하는 이 현장, 그건 노동관계법에도 없는 것들을 그렇게 창의적으로 만들어내서 하는 거죠. 골목상권 다 무너져서 저희가 시장을 월드컵 시장 지금 정청래 의원님 거기 하고 계시는 데를 저희가 가서 그 옆에 대형마트가 들어서서 시장 자체가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이 가서 저희가 얘기 듣고 그야말로 저희가 전국을 다니는데 전국이 다 그렇게 다 무너지고 다 일자리 잘리고 또 살기 어렵고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경제학자로서 사실 그렇게 될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 그래프인데요. 이게 저희가 한 10년 전서부터 지금 이 그래프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대개 92년도서부터 처음에는 이 앞에 70년대서부터 경제성장률이 이렇게 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여기 이렇게 높았던 때가 우리나라의 가장 호황이었다고 하는 86, 87, 88 아시아 경기대회와 그 다음에 올림픽을 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3년 연속 10%가 넘는 성장을 했고 그것이 대한민국 최고의 전성기였죠. 지금에 와서 보면. 그 기간이 지나서 조금부터 여기까지 왔을 때 이렇게 사그러들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경제학자들은 위기의식을 느꼈고 대개 여기쯤 오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외환위기 97년도인데요. 97년도 이전 여기쯤 오게 되면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구나라고 경제학자들은 느끼기 시작합니다. 외환위기를 지나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경제가 좀 좋아졌겠지, 다시 정상으로 왔겠지,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저희 일군의 학자들, 이른바 개혁적인 경제학자라고 하는 유종일 교수, 전성인 교수, 김상조 교수, 저 김진방 교수 이런 일군의 학자들은 저희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다. 한국 경제는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렇게 계속 경고를 해왔고 불행하게도 저희의 경고가 맞아떨어져서 지금 한국은 저렇게 2% 내외의 성장을 보이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다 무너지고
그다음에 자영업이 다 무너지고 노동자들이 잘리고 다 비정규직이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와가지고 통닭집을 하는데 통닭집도 또 거기서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그 불평등 계약에 의해서 또 쫓겨나고 그 편의점 하나 냈더니 바로 옆에 편의점 내서 또 망하고 이런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예견돼 왔던 것이다. 이 논쟁에 저희가 거의 확실하게 느꼈던 것은 대개 2006년도쯤입니다. 그래서 당시 참여정부에서 논쟁을 보게 되면 그때 2030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고 참여정부에서 그때 당시에 한국경제의 구조적 개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참여정부의 힘이 거의 다 빠졌을 때죠. 그리고서는 보수정부가 들어섰는데 보수정부가 참여정부가 했던 것은 다 그냥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그냥 거기서부터 그냥 무시를 해버리고 계속 옛날 방식의 경제 운영을 고집했는데 그 결과는 저희는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와 같은 전제하에서 국민들이 다 지금 사실상 무너져가고 있고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고 사람들이 다 울고 있고 다 불안해하고 이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다. 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정부가 이 경제 어려울 때 취하는 방법이 되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보면요. 그러면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 국민들 찾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위로하고 그걸 같이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있던 보수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박근혜 정부와 똑같은 정책을 취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지만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어려운 것은 그 니들 잘못이고 지금 경제 괜찮아. 지금 그리고 경제가 살려면 재벌이 잘 돼야 돼. 따라서 우리는 재벌을 지원할 테니까 재벌이 잘 되면 그러면 투자를 할 것이고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그 일자리가 생기면 당신들 경제가 좋아질 테니까 참고 지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경제는 안 좋아지는데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또 다른 정부는 어떤 정부가 있냐면 경제가 어렵지? 그럼 니네 고용을 시켜줄게 해서 이 사람들을 모아서 공장을 만들고 거기서 탱크를 만듭니다. 이 히틀러 정부입니다. 히틀러 정부는 그렇게 탱크를 짓고 하는데 탱크가 밥을 먹여주진 않죠. 처음에 탱크를 만들고 사람들 월급 줄 때는 잠깐 동안은 경제가 살아났지만 탱크가 밥을 먹여주진 않습니다. 일본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때서부터 부동산 거품이 확 일었죠.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댐을 짓고 도로를 졌습니다. 아파트가 밥을 먹여주진 않죠. 아파트가 우리의 경쟁력을 높여주지 않습니다. 일본은 거기서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일본에 그 당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댐을 졌더니 낚시꾼들만 와서 낚시하고 있고 도로를 만들었더니 강아지만 놀고 있더라. 지금 우리나라가 바로 그 형국이죠. 미국의 보수 정부가 얘기했던 재벌이 잘 되면 이게 투자가 된다. 그리고 아파트를 많이 지면 경제가 좋아질 거야. 하지만 아파트는 밥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비상사태가 왔고 그 비상사태의 형태는 재정이 파탄되고 가계부채가 파탄되고 기업부채가 파탄된 이런 형태로 드러나는데 이것이 바로 끔찍한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참여정부를 기억하시는 분들,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2000년, 5년, 2006년쯤 오게 되면 참여정부에서 재정적자가 5년이 지나서 결국은 10조 원의 재정적자가 났는데 그때 나라가 거덜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이한구 대표, 그 다음에 경제학자라고 하는 이해운 의원, 그 다음에 지금 유승민 의원 이런 분들이 나서서 경제학자 출신들이 전부 나서서 나라를 거덜낸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5년 동안 재정적자가 얼만큼 났냐면 98조 8천억 원, 정확하게 100조 원 정도 났습니다. 이게 원래 100조 원이 넘는 건데 2012년도에 이제 국회의원 됐더니 이거 100조 원 안 넘기려고 온갖 편법을 쓰더니 결국 98조 8천억 원으로 막았습니다. 저 돈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4대강에 22조 원을 퍼붓고 그 다음에 우리 자원외교에다가 수십조를 또 퍼붓고 방산비리로 또 수십조 원을 손실을 보고 그리고 재벌들 세금을 수십조 원을 깎아줬습니다. 작년도에 계산을 해보니까 대개 이 98조 8천억 원이라는 것이 재벌들 세금 깎아준 액수하고 거의 맞아떨어갔어요. 재벌들 세금 깎아주고 슈퍼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그만큼 재정적자를 이만큼을 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이게 10조 원이 나라를 거덜내는 거라면 그때 보수 신문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 98조 8천억 원, 박근혜 정부는 현재 중기재정계 얘기하면 167조 2천억 원 재정적자가 날 예정입니다. 지금 3년간에 90조 넘게 재정적자 났습니다. 나라를 완전히 지금 거덜내고 있는 거죠. 돈이 없어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습니다. 제가 기획재정위 출신입니다. 기획재정위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벌들에게 매년 5조 원의 세금을 깎아줍니다. 이때 세금 깎은 거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수 정부입니다. 나라를 거덜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10조 원 재정적자 낼 때 나라가 마치 내일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떨던 그 수많은 언론들, 그 수많은 지식인들, 지금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 167조 2천억 원의 저런 재정적자면 엄청난 건데 10배, 16배나 이렇게 내는 건데 지금 그야말로 돈을 물쓰듯이 쓰고 있는 거죠. 그 돈을 어디다가 쓰느냐? 작년도 최근에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데 1위가 박근혜 대통령 지역구였던 데고 2위가 최경환 부총리 지역구인 데고 엄청난 돈을 거기 쏟아붓는 거죠. 그 쏟아부으면 대구 시민들이 행복할까요? 대구 시민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1인당 GRDP라고 해서 1인당 생산량이 가장 낮은 도시가 대구입니다. 꼴찌예요. 왜? 그렇게 투자한 게 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꼴찌에서 3위가 부산입니다. 그 부산 잘 나가던 우리나라 제1의 무역 항구가 거기가 지금 대한민국의 1인당 GRDP 꼴찌에서 3등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런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정부의 돈을 나라를 거덜내가면서 지금 엉뚱한 데다 퍼붓고 있는 거죠. 누리과정에 돈이 없다고 합니다. 돈이 왜 없습니까? 이재명 시장이 지금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재명 시장 들어설 때 저기는 완전히 성남시는 그야말로 파탄 직전이었죠. 하지만 그런 엉뚱한 짓 안 하니까 돈이 막 남아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청년수당 한다. 지금 아이들 치과도 또 치료해준다. 산후조리원도 또 시에서 해준다. 이게 충분히 가능한 거죠. 가계부채.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제가 2000년도부터 그러니까 벌써 15년, 6년 됐는데요. 그때서부터 한국의 가계부채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1200조까지 왔습니다. 2013년도 963조에서 지금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지금 25%가 증가한 거죠. 이분들은 이 가계부채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괜찮다고 얘기하는 이 얘기가 대공황 이전하고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계부채 뭐가 문제야? 집 살 때 한 건데 저 집값이 뭐 그렇게 50% 떨어지겠어? 30% 떨어져도 괜찮아? 50% 떨어져도 괜찮아? 대공황 이전에 미국 정부가 그런 얘기했고 미국의 금융기관이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면 아파트 시장의 거래가 한 채도 안 되는 겁니다. 30%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가격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래가 그냥 정지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집들이 전부 경매시장으로 넘어갔고 경매시장에서 가격이 알 수도 없게 그냥 막 폭락해버리니까 20%, 30% 가다가 나중에 50%까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정상적인 시장에서 아무도 집을 안 삽니다. 그러니까 경매만 시장만 글로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또 글로 오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거에 의해서 은행들 다 무너지고 이것이 대공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만든 원인입니다. 이번에 2008년도에도 미국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죠. 근데 미국이 괜찮았던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제도가 지금 대공황 이후에 미국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진다. 내가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걸어 나가면 돼요. 나머지 빚은 은행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은행은 부실화되었지만 거기에서 빚을 얻었던 사람은 그냥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하루 벌어서 그냥 월세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지금 저렇게 된 거예요. 대신에 은행은 부실화됐으니까 은행에다가 엄청난 돈을 쏟아 부은 거죠. 한국은 지금 그런 제도 없습니다. 지금 이 빚이 무너지게 되면 평생 이 빚을 지고 살아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가계부실이
대규모 은행 부실로 이어질 것이고 그 은행 부실로 인해서 그러면 정부에 공적 자금이 들어가고 재정 적자가 또 날 건데 지금 이게 터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재정 엄청나게 펑크 내놓고 가계부채 저렇게 해놨으니 완전히 결단 내놨다 지난 8년간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저희는 2000년대 중반서부터 계속 이런 얘기를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최경환 부총리가 딱 들어오더니 경기 살린다고 DTI LTV 규제를 풀어버렸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마지막 뭐라 그럴까요? 피니시 블로우를 날렸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얘기한 니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대기업이 잘 돼서 수출이 잘 되면 돼. 이게 정부가 그동안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2015년도 8% 수출 마이너스 2016년 1월에 18.5% 마이너스 됐고 엊그저께 경제가 좋다고 대통령께서 얘기한 이유는 지금 2월 달에는 18.5%가 아니라 마이너스 12%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좀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건 지금 어마어마한 위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한국의 경쟁력이 지금 다 떨어져 갖고 있는 거예요. 중국 휴대폰 시장에서 한국 삼성전자 다 밀려났습니다. 지금 LG전자는 중국 휴대폰 시장이 20위에도 못 깁니다. 20위 밖으로 밀려났어요. 삼성전자가 잘 나가다가 지금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페러데이 퓨처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1년밖에 안 된 회사인데 중국 회사가 10조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는 지금 전기자동차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번 전시회에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테슬라라고 하는 사실 그분도 기인이죠. 이분이 전기자동차 만들어서 지금 전기자동차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데 이 중국 기업이 투자한 패러데이 퓨처라고 하는 게 지금 그 시장을 넘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기업들은 전기차를 상당히 많이 활성화하고 있어요. 한국은 지금 어떤 단계냐? 전기차 충전할 코드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현대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차가 전기차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니까 정부가 그렇게까지 재벌은 도와주지만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국회 속기록에 남겨놨습니다. 전기차 지원해야 된다. 세제 혜택 줘야 된다. 한국 자동차 시장 다 무너진다. 우리나라는 재벌 돈을 하고 전기차 시장 이렇게 하고 있다가 지금 시장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현대자동차는 그 돈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삼성동에 땅 투기 10조 원 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무너지는 거는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렇게 한 것도 사실 기적 같은 얘기인데 저런 식으로 하다가는 여러분이 오늘 보셨습니다만 인공지능이 너무나 빨라서 오늘 이세돌 선수를 얘기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수준은 어느 정도냐? 걸음마 수준도 안 됩니다. 첨단 기술에서 다 밀려요. 왜 이렇게 됐느냐? 재벌들이 그런 기업들을 내버려 두질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해봐야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수출이 저렇게 된 것이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거죠. 재벌들은 4대 재벌을 제외시켜 놓고 나면 재벌들도 지금 부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재벌을 오랫동안 연구하신 김상조 교수께서 여기 저희가 얘기하는 부채 비율과 이자 보상 비율,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자기가 빌린 돈의 이자를 갚을 수 있느냐, 그걸 갚으면 1입니다. 그 이상 벌어야지만 이제 제대로 돈을 버는 거죠. 그게 일이 안 되는 기업들, 이걸 부실기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위험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이 그룹 수가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거의 이 데이터가 새빨갑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1996년 이후에 이런 데이터를 본 적이 없다는 게 김상주 교수의 평가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남탓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었고 보수 정부가 집권하게 되면 이런 일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위험한 정치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원래는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더 위험한가라는 게 원제입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보수 정부가 집권을 하면 자살률과 살인율이 높아집니다. 이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지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양극화 때문에 그런 거죠. 보수 정부가 집권하면 양극화가 심화가 되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더 이상 살 길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정은 이런데 박근혜 정부가 지난 3년간 어떤 정책을 취했는가? 처음에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라고 하는 얘기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친재벌 정책만 다 취했습니다. 재벌 감세철에 반대했죠. 재벌에 대한 대규모 비과세 감면 매년 5조 원씩 해주고 있죠. 법치를 세운다고 얘기했는데 4대강 담합 건설사에 대해서 특혜 사면을 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지금 건설사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엄청난 이익을 챙겼죠. 그래서 저희가 고생해서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담합 건설사에는 더 이상 입찰을 하지 못하게끔. 근데 그거를 3년간 그렇게 돼서 사실상은 금년서부터 저 대형 건설사의 많은 기업들은 경쟁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되고 실제로 거의 한국 기업들은 이제 참여할 수가 없는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작년에 일거에 다 해결해 줬습니다. 자금 지원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민들에게 대해서는 담배세 인상하고 연말정산 세금 인상해서 문제 생기고 이런 계속 저희가 작년도에 이제 추가 경정 예산한다고 할 때 2천억 원의 온누리 상품권 하자고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성남시 이재명 시장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청년들 도와주는데 그 도와주는 것을 지역화폐 성남의 상품권으로 하자. 그러면 성남에서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남의 시장이 돌아가겠죠. 이거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겁니다. 새누리당에서 지금 경제활성화법이라고 얘기하는 그 법들은 전부 재벌 활성화법입니다. 관광진흥법, 한진해운을 위한 겁니다. 지금 서비스산업발전법, 삼성을 위한 겁니다. 삼성병원, 삼성생명이라고 하는 보험회사를 위한 겁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라고 해서 난리 쳐가지고 저희가 그냥 마지못해서 마지막에 통과시켜준 법, 그 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SK와 그 다음에 LG 두 개 회사를 위한 겁니다. 그거 하면은 14,0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그랬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100개 내외밖에 일자리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재벌 대기업에는 710조 원이라고 하는 사내위보금이 쌓이게 된 겁니다. 이 710조 원이라고 하는 사내위보금은 뭐냐면 이익이 그렇게 많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재벌 쪽에서는 엉뚱한 얘기합니다. 저게 뭐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게 투자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710조 원을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재벌들은. 일반 중소기업은 지금 적자가 나서 다 무너지고 자영업자 다 무너지고 그리고 노동자들 다 쫓겨나는 이 상황에서 저기는 금고에 710조 원이 지금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더 쌓게 하겠다고 정부가 그러는 거예요. 거기를 도와줘야 투자를 한다. 그게 말이 되나요? 재정은 그렇게 재벌들 도와주는 데 쓰고 서민 경제는 파탄나고 그런 상황에서 내수 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많은 분들이 내가 장사를 잘못해서 장사가 안 되는 걸 거야. 그게 아닙니다. 일본의 도시들은 지금 유령 도시화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일본의 장기 침체가 20년이 넘어가니까 지금 다 유령 도시화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한 5년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일본처럼 조만간 우리는 도시들이 유령 도시화되고 일본 현재도 우리 지역 도시들은 많이 유령 도시화됐는데 도시가 유령화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서 자꾸 떠나는 그런 초기 단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치인들이 다 똑같지 않냐? 똑같지 않습니다. 저희는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박근혜 정부는 끊임없이 그걸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국회에서 저희는 막자고 얘기하고 저기는 계속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저희가 저쪽이 요구하는 법 하나 받아주면서 요거 간신히 사정해서 그렇게 해서 법을 딱 통과시키면 내일이면 플래카드 먼저 붙입니다. 골목상권 우리가 지켰노라. 회의록을 보게 되면 누가 반대했고 누가 찬성했는지 명확하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다 지금 대형마트 들어서고 정책이 분명히 다릅니다. 이 모든 한국 경제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양극화입니다. 소득이 양극화되고 있고 기업이 양극화되고 있고 고용이 양극화되고 있고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현장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작년보다 덜 팔려요. 왜 그러느냐? 엄마들이 시장에 가서 장을 볼 때 작년보다 콩나물 하나라도 덜 삽니다. 왜? 아빠가 담배를 안 끊으니까. 담배세가 올랐는데 아빠가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아빠는 속이 타갖고 담배 더 피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은 줄어들고 일자리도 이게 오늘 잘릴까 내일 잘릴까 얘기하고 걱정되니까 거의 저축도 못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빚 갚는 거죠. 빚 갚으니까 소득이 없어지고 그래서 소득이 없으니 결국 소비가 안 되고 침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정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내기를 하지 않는 거죠. 한국 경제가 얼마나 끔찍한가. 이거는 2014년도에 53만 개 기업이 돈을 번 것 중에서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3개가 4분의 1을 돈을 법니다. 이런 나라는 전 세계 아마 인류 역사상 없었을 겁니다. 이게 많이 갈 때는 2012년도에는 37%까지 갔습니다. 이 3개 회사를 제외시켜 놓고 나면 나머지 기업들은 돈을 못 버는 거죠. 뭐 몇 개의 기업들, 잘 되는 기업들 빼놓고 나서는 나머지 기업들 다 지금 부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제가 필리버스터에서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놀랐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도 이거 처음 보고 놀랐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들은 형편이 괜찮은 노동자들입니다. 그런 노동자들이 116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의 48%, 50%에 가까운 분들이 1년에 회사를 떠납니다. 회사를 쫓겨날 수도 있고 자발적으로 그만둘 수도 있는데 이유 없이 그만두는 것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회사에서 그만둬 하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나중에 뭐 소송을 가거나 이렇게 되지 않으면 다 자발적인 걸로 우리가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이렇게 저렇게 쫓겨나고 사정이 안 좋아서 떠난 사람들이 저렇게 되는데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660몇 명까지 포함하면 우리는 거의 임금 근로자의 3명 중에 2명이 하루하루를 지금 불안하게 살고 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3년 미만에 다 쫓겨나시는 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새누리당과 저희 당과의 차이입니다. 새누리당은 지금 바로 그렇게 끊임없이 쫓겨나고 이렇게 하다면서 이 모든 국민들을 단순 노동자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중국하고 경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하고 경쟁하려면 어떻게 돼? 임금을 중국만큼 낮춰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는 그게 아니죠. 중국보다 생산성을 2배, 3배로 높여야 된다. 2배, 3배로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기술을 습득해야 되는데 기술을 습득하려면 그 회사에 오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경제학계에서 오랫동안 얘기한 겁니다. 이제는 지식정보 사회에는 인적 자본이 중요하고 따라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직업적 안정성을 부여해야 된다. 기술 습득의 기회를 줘야 된다. 한국은 지금 기술 습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조선사가 지금 사실상 거의 다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경쟁력이 지금 떨어져서요. 조선이 지금 다 부실화돼 있잖아요. 조선이 부실화되기 전에 조선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평균 연령이 다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다 비정규직이고 정규직은 나이가 다 50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분들이 내일 그만둘지 모레 그만둘지 모르는데 그거 기술 습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50대 분들이 젊은 사람보다 기술을 여기 더 뛰어나다. 이런 얘기가 얼마 전부터 들리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조선산업 전체가 무너지는 거죠. 청년 실업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청년들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데가 기업입니다. 저는 나이가 이제 1살 어린데 제가 그 유명한 580 개띠하고 학번이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졸업할 때는 어땠냐면 저희가 대학을 졸업할 때 최소한 대기업에 하나쯤은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한 서너 개 취직할 수도 있었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대학생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공부를 잘했느냐? 그거 아니죠. 그럼 대기업들이 그 사람들 데려다가 처음 2년 동안은 사실상 투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투자를 해서 기술 습득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 나중에 써먹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학생들 뽑지 않아요. 오히려 기술이 있는 사람들 나중에 중소기업이 있는 사람들 스카우트해서 갖다 쓰는 거죠.
이제 대기업들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만 챙긴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대한민국에서는 정부가 그 사람들한테 온갖 혜택을 다 줬습니다. 그때 우리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니네 먼저 지원해 줄 테니 니네 대기업이 크게 되면 반드시 은혜를 갚아라.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그 혜택을 줘라. 그게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그 선대회장이죠. 이분이 얘기하는 사업보국입니다. 그렇게 국가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았으니 내가 이 기업을 살려서 국가에 다시 보온하겠다. 그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은 완전히 깨진 거죠. 자영업자가 작년에 8만 9천 명의 문을 닫았습니다. 이 데이터가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만든 데이터입니다. 국세청, 그 무시무시한 국세청이 절대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을 얼르고 달래서 우리나라에서 소득 신고한 1967만 명의 데이터를 모아서 만든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만들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희가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게 정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소득 신고한 1967만 명을 가장 덜 번 사람부터 가장 많이 번 사람까지 일렬로 줄을 쫙 세워놓은 다음에 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를 버는가 해서 찾아봤더니 월 162만 원을 벌었습니다. 162만 원 갖고 요즘 생활이 되나요? 아이를 학교 보낼 수 있을까요? 최저임금이 2013년도 당시에 102만 원이었습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이 662만 명, 33.6%가 됐습니다. 이건 지금 끔찍한 얘기입니다. 직장인들이 한 달에 600만 원을 받으면 자기가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로 어디가 계시냐면 여기가 있습니다. 한국의 중산층 비율이 자꾸 이 정부 들어서 자기네 나빠지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전체가 내려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더 쌓여 들어가기 때문에 중산층이라고 하는 것은 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아래 위로 얼마나 있느냐는 건데 그것은 지금 큰 차이가 없게 되는 거죠. 이 데이터를 보면서 정말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끔찍하다. 그러면 모든 원인은 다 결론이 나 있는 거죠. 이것은 아주 오래전에 100년 전에 존 메이나드 케인즈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존 메이나드 케인즈의 경제학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것이 빨갱이 책보다 더 무서운 혁명적인 얘기였고 그래서 사람들은 경제학계에서는 그것을 케인즈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케인즈가 뭐라고 그랬냐면 경제를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저 돈을 퍼주라고 얘기했습니다. 퍼주면 어떻게 되느냐? 지갑이 두툼해지면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가계소득이 증가하면 돈을 쓸 것이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시장이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이 시장이 잘 되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도 또 소득이 늘어나니까 더 큰 기업의 물건을 사게 되고 결국은 재벌 물건 사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임금이 올라서 전체적으로 우리 성장이 높아지고 성장률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다시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이 선순환으로 가게 된다.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건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기업 중에서도 특히 재벌들이 소득이 많이 늘어나면 된다고 저기다가 막 쏟아붓는데 재벌들 쏟아부어도 재벌들은 일자리 만들지 않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파이프가 고장난 경제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거죠. 파이프는 고장났는데 저 위에다 계속 갖다 붓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 파이프 고장났으니 이 밑에다 가게에다가 돈을 뿌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재명 시장께서 지금 이걸 다 보여주고 계세요. 성남 경제는 살아날 겁니다. 대구 경제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예, 대구에 새누리당이 바뀌든지 그럴 가능성은 없겠죠. 대구 시민들이 바뀌든지 그것도 또 어렵겠죠. 이것이 바로 저희가 얘기하는 소득주도 성장이고 저희가 얘기하는 더불어 성장의 핵심입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케인즈가 100년 전에 얘기했고 제가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이제는
그 이론이 경제학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데 한국의 경제학자들이 이 얘기를 하지 않고요. 한국의 언론이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저도 그 사람들 만나서 멋있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저죠. 제가 지금 롯데하고 신라가 면세점을 독점하고 있어서 거기서 엄청난 특혜를 하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이것은 최악의 특혜다. 2012년도에 그때 당시에 대통령께서도 경제민주화를 한다고 하니 그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법을 심의한 게 12월 19일 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그 다음에 법을 심의합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아직 헷갈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가지고 당선이 됐으니 이거를 그래도 좀 하는 처럼 해야 되지 않아? 그래서 제 얘기를 듣고 면세점법에 사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보수신문에서 난리가 났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조선일보에 일면톱에 2번 났는데 한 번은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때문에 났고 두 번째는 면세점 때문에 났습니다. 얼마 전에 났습니다. 작년 12월에. 그 면세점 때문에 난 이유는 내가 면세점 시장을 완전히 망쳤다. 그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면세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 국회에 들어갔을 때 저기 롯데 면세점이 매출이 1조 원이었는데 국가에 90만 원을 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국정감사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00만 원을 내가 낼 테니 그 면세점 권한을 나한테 다오. 다들 이게 무슨 소린가?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었답니다. 아니 그 엄청난 특혜를 왜 롯데한테 주느냐? 그러면 그렇게 주려면 공정하게 하자. 그리고 중소기업 면세점 키우고 우리 중소상품, 국산품 파는 면세점 키우고 우리 관광산업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관광공사 면세점 하는 거 저거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관광공사 면세점 다 뺏어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지난 3년간은 재벌들의 반격이 시작됐죠. 저를 변호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 외롭게 재벌들과 싸웠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재벌들이 지금 완승을 해서 며칠 전에 보니까 제가 낸 법을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정부 입장이 발표가 됐습니다. 현실은 이런 겁니다. 재벌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들이 청부 입법해서 로펌에서 법 만들어서 그리고 국회의원 갖다 줍니다. 그럼 그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발의한 법으로 그러면 재벌들이 알아서 로비 다 해주고 그럼 그 법이 통과되면 자기가 만든 법이 통과된 것처럼 됩니다. 저 롯데 면세점과 신라 면세점의 경쟁력은 리베이트에서 옵니다. 한국의 관광시장을 완전히 그냥 하류 관광시장으로 만드는 게 롯데와 신라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오게 되면 우리 시장을 다니면서 관광을 해야 될 거잖아요. 우리 시장 다니면서 떡볶이도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중국 관광객들 데리고 오면 롯데 면세점에 그냥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후에 거기서 싹 빼면 저희 고궁에 한번 들렀다가 그리고 비행기 타고 갑니다. 그러니 한국 관광산업이 살겠어요? 저의 주장은 동대문과 남대문 시장을 다 면세점으로 만들자. 그걸 왜 재벌들에게 주느냐. 이걸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직 재벌들만 위해서 재벌의 청부만 받고 재벌들만 위해서 저렇게 엄청난 돈을 벌게끔 저렇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걸 막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신문 가서 보시게 되면 저는 사람들을 수천 명을 해고시킨 아주 그리고 뭐 몇 조 원을 국가의 이익을 손해보게 만든 그리고 중국 면세점에 비해서 경쟁력을 떨어뜨린 죽일 놈이라고 이렇게 지금 경제신문과 보수신문에서 이렇게 쫙 해놓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바로 우리가 역사의 그 단계를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바로 어떤 전기가 지금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기는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은 다 느끼기 때문에 아마 그 전기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실 수 있겠구나 하는 그 간절한 바람을 갖게 됐고요. 제가 바라건대는 이번 선거에서 한 10만 명이 자원봉사로 나와주시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오바마가 승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자원봉사자들이 가가호흡 집집마다 두드리면서 오바마를 지지해달라고 한 거였는데 우리는 선거법상 그거는 안 되지만 굉장히 많은 선거운동이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나서셔야 되는 거 아닌가. 길거리로 이제 나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나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입당하신 분들의, 저도 입당하신 분들이 도대체 어떤 분들인가 굉장히 궁금해서 그분들 수기를 받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의 얘기가 그냥 나는 이렇게 살라도 좋아.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당에 가입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노래도 만들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이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디템포라고 하는 랩 가수가 노래를 만들어 주셨고요. 그 가사를 보면 바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천천히 오늘 조금이라도 할 거야. 그런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이번 선거에서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저는 오늘도 기원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홍 박사님 오늘 박수 부탁드리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비정규직이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와가지고 통닭집을 하는데 통닭집도 또 거기서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그 불평등 계약에 의해서 또 쫓겨나고 그 편의점 하나 냈더니 바로 옆에 편의점 내서 또 망하고 이런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예견돼 왔던 것이다. 이 논쟁에 저희가 거의 확실하게 느꼈던 것은 대개 2006년도쯤입니다. 그래서 당시 참여정부에서 논쟁을 보게 되면 그때 2030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고 참여정부에서 그때 당시에 한국경제의 구조적 개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참여정부의 힘이 거의 다 빠졌을 때죠. 그리고서는 보수정부가 들어섰는데 보수정부가 참여정부가 했던 것은 다 그냥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그냥 거기서부터 그냥 무시를 해버리고 계속 옛날 방식의 경제 운영을 고집했는데 그 결과는 저희는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와 같은 전제하에서 국민들이 다 지금 사실상 무너져가고 있고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고 사람들이 다 울고 있고 다 불안해하고 이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다. 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정부가 이 경제 어려울 때 취하는 방법이 되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보면요. 그러면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 국민들 찾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위로하고 그걸 같이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있던 보수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박근혜 정부와 똑같은 정책을 취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지만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어려운 것은 그 니들 잘못이고 지금 경제 괜찮아. 지금 그리고 경제가 살려면 재벌이 잘 돼야 돼. 따라서 우리는 재벌을 지원할 테니까 재벌이 잘 되면 그러면 투자를 할 것이고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그 일자리가 생기면 당신들 경제가 좋아질 테니까 참고 지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경제는 안 좋아지는데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또 다른 정부는 어떤 정부가 있냐면 경제가 어렵지? 그럼 니네 고용을 시켜줄게 해서 이 사람들을 모아서 공장을 만들고 거기서 탱크를 만듭니다. 이 히틀러 정부입니다. 히틀러 정부는 그렇게 탱크를 짓고 하는데 탱크가 밥을 먹여주진 않죠. 처음에 보수 신문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 98조 8천억 원, 박근혜 정부는 현재 중기재정계 얘기하면 167조 2천억 원 재정적자가 날 예정입니다. 지금 3년간에 90조 넘게 재정적자 났습니다. 나라를 완전히 지금 거덜내고 있는 거죠. 돈이 없어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습니다. 제가 기획재정위 출신입니다. 기획재정위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벌들에게 매년 5조 원의 세금을 깎아줍니다. 이때 세금 깎은 거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수 정부입니다. 나라를 거덜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10조 원 재정 적자 낼 때 나라가 마치 내일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떨던 그 수많은 언론들, 그 수많은 지식인들, 지금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 167조 2천억 원의 저런 재정 적자면 엄청난 건데 10배, 16배나 이렇게 내는 건데 지금 그야말로 돈을 물쓰듯이 쓰고 있는 거죠. 그 돈을 어디다가 쓰느냐? 작년도 최근에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데 1위가 박근혜 대통령 지역구였던 데고 2위가 최경환 부총리 지역구인데 엄청난 돈을 거기 쏟아붓는 거죠. 그 쏟아부으면 대구 시민들이 행복할까요? 대구 시민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1인당 GRDP라고 해서 1인당 생산량이 가장 낮은 도시가 대구입니다. 꼴찌예요. 왜? 그렇게 투자한 게 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꼴찌에서 3위가 부산입니다. 그 부산 잘 나가던 우리나라 제1의 무역 항구가 거기가 지금 대한민국의 1인당 GRDP 꼴찌에서 3등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런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정부의 돈을 나라를 거덜내가면서 지금 엉뚱한 데다 퍼붓고 있는 거죠. 누리과정에 돈이 없다고 합니다. 돈이 왜 없습니까? 이재명 시장이 지금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재명 시장 들어설 때 저기는 완전히 성남시는 그야말로 파탄 직전이었죠. 하지만 그런 엉뚱한 짓 안 하니까 돈이 막 남아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청년수당 한다. 지금 아이들 치과도 또 치료해준다. 산후조리원도. 네, 여기 뉴스 프로팀 오셨어요. 제가 며칠 전에 만나 뵀는데 오늘 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 또 오셨는데 저는 뉴스 프로팀한테 너무 감사를 합니다. 해외에서 이렇게 열심히 번역을 하셔가지고 외신을 잘못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해외 소식을 이렇게 오도하는 우리 언론들이 많은데 뉴스프로 덕분에 그렇게 오도하는 언론들이 대폭 줄어들고 정확한 외신들을 국내에 소개하게 됐습니다.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굉장히 고생하고 계셔서 저 또 감동 받았는데요.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또 계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2013년 이후에 이른바 골목 상권이 무너지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살하시고 그다음에 길거리로 나오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당에서 을지로위원회라고 만들어서 을들을 지키는 을을 지키는 법을 만들자 해서 그야말로 뚝심의 우원식 의원께서 을지로위원장을 맡아서 지금까지 쭉 유지해 오고 있고 얼마 전에 1000일 저희가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현장을 계속 찾아다녔어요. 대개 필리버스터에 나오셨던 분들이 열심히 을지로위원회 현장을 찾으신 분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새벽 5시에 저희가 인천공항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만나고 정말 현장에서 보안요원이 그냥 등치가 이런 분이 권총을 차고 계신 분이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자리가 내일 잘릴지 모레 잘릴지 모른다. 그리고서 흐느끼시는데 저희도 같이 울었고요. 그리고 대형마트 거기에 계신 분들 노동조합 결성하는데 저희 찾아가서 그 대형마트 안쪽을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 얘기를 들었더니 그 사람들이 사람 관리를 하는데 노동 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 4.5시간, 7.5시간 이렇게 일을 시킨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 임금을 더 많이 줘야 되고 초과수당을 줘야 되고 이렇게 0.5 계약을 하는 이 현장, 그건 노동관계법에도 없는 것들을 그렇게 창의적으로 만들어내서 하는 거죠. 골목상권 다 무너져서 저희가 시장을 월드컵 시장 지금 정청래 의원님 거기 하고 계시는 데를 저희가 가서 그 옆에 대형마트가 들어서서 시장 자체가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이 가서 저희가 얘기 듣고 그야말로 저희가
전국을 다니는데 전국이 다 그렇게 다 무너지고 다 일자리 잘리고 또 살기 어렵고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경제학자로서 사실 그렇게 될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 그래프인데요. 이게 저희가 한 10년 전서부터 지금 이 그래프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대개 92년도서부터 처음에는 이 앞에 70년대서부터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여기 이렇게 높았던 때가 우리나라의 그 가장 호황이었다고 하는 86, 87, 88 아시아 경기대회와 그 다음에 올림픽을 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3년 연속 10%가 넘는 성장을 했고 그것이 대한민국 최고의 전성기였죠. 지금에 와서 보면. 그 기간이 지나서 조금부터 여기까지 왔을 때 이렇게 사그러들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경제학자들은 위기의식을 느꼈고 대개 여기쯤 오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외환위기 97년도인데요. 97년도 이전 여기쯤 오게 되면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구나라고 경제학자들은 느끼기 시작합니다. 외환위기를 지나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경제가 좀 좋아졌겠지, 다시 정상으로 왔겠지,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저희 일군의 학자들, 이른바 개혁적인 경제학자라고 하는 저희 유종일 교수, 전성인 교수, 김상조 교수, 저 김진방 교수 이런 일군의 학자들은 저희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다. 한국 경제는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렇게 계속 경고를 해왔고 불행하게도 저희의 경고가 맞아떨어져서 지금 한국은 저렇게 2% 내외의 성장을 보이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다 무너지고 그다음에 자영업이 다 무너지고 노동자들이 잘리고 처음에 탱크를 만들고 사람들 월급 줄 때는 잠깐 동안은 경제가 살아났지만 탱크가 밥을 먹여주진 않습니다. 일본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때서부터 부동산 거품이 확 일었죠.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댐을 짓고 도로를 졌습니다. 아파트가 밥을 먹여주진 않죠. 아파트가 우리의 경쟁력을 높여주지 않습니다. 일본은 거기서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일본에 그 당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댐을 졌더니 낚시꾼들만 와서 낚시하고 있고 도로를 만들었더니 강아지만 놀고 있더라. 지금 우리나라가 바로 그 형국이죠. 미국의 보수 정부가 얘기했던 재벌이 잘 되면 이게 투자가 된다. 그리고 아파트를 많이 지면 경제가 좋아질 거야. 하지만 아파트는 밥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비상사태가 왔고 그 비상사태의 형태는 재정이 파탄되고 가계부채가 파탄되고 기업부채가 파탄된 이런 형태로 드러나는데 이것이 바로 끔찍한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여정부를 기억하시는 분들,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2000년, 5년, 2006년쯤 오게 되면 참여정부에서 재정적자가 5년이 지나서 결국은 10조 원의 재정적자가 났는데 그때 나라가 거덜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이한구 대표, 그 다음에 경제학자라고 하는 이해운 의원, 그 다음에 지금 유승민 의원 이런 분들이 나서서 경제학자 출신들이 전부 나서서 나라를 거덜낸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5년 동안 재정적자가 얼만큼 났냐면 98조 8천억 원, 정확하게 100조 원 정도 났습니다. 이게 원래 100조 원이 넘는 건데 2012년도에 이제 국회의원 됐더니 이거 100조 원 안 넘기려고 온갖 편법을 쓰더니 결국 98조 8천억 원으로 막았습니다. 저 돈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4대강에 22조 원을 퍼붓고 그 다음에 우리 자원외교에다가 수십조를 또 퍼붓고 방산비리로 또 수십조 원을 손실을 보고 그리고 재벌들 세금을 수십조 원을 깎아줬습니다. 작년도에 계산을 해보니까 대개 이 98조 8천억 원이라는 것이 재벌들 세금 깎아준 액수하고 거의 맞아떨어갔어요. 재벌들 세금 깎아주고 슈퍼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그만큼 재정적자를 이만큼을 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이게 10조 원이 나라를 거덜내는 거라면 그때